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동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가기밀권 행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후 결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했고, 이 사건 문서는 부속실장의 서랍에만 보관하다가 폐기되어 행사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기한자인 부속실장의 권한 유무와는 별개로 대통령인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서명하고 결재한 문서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에 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요청에 부합하게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요청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문서는 표지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및 결재 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 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정식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부속실장이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이를 무단 손상이나 공용서류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의 폐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며 서명 당시에도 공적 성격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공모관계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서명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법상 공용서류에도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등록 절차 등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법이 정한 폐기 절차를 위반하여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상 무당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전 피고인에게 폐기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국무총리 등의 이 사건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하였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 공무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에게 언급한 보완 조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교사의 특정성을 결하였으므로 범죄 실행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의 직권남용죄는 그 문헌상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관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접근을 차단할 제3자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접근 차단을 지시하였고 경호처 차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지원본부장에게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교사 행위와 경호처 차장의 직권 남용 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조치에 관련한 항소유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체포영장 등 발부의 위법성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실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의하여 공수처는 이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에만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는 행위 태양이나 구성 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어 공수처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란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라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또는 시한부 기소 중지의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내란 우두머리죄와의 흡수관계를 근거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하고 관련 범죄인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하여도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체포영장 등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이 사건 체포영장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출석 불응,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차 체포영장 등은 발부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영장의 수색할 장소는 집원, 건물명, 호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관저는 복수의 집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특정 집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그 문헌적 의미 등에 비추어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은 그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증거 역시 중첩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2024년 12월 5일자로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수리하며 두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공수처법 제2조 제4학 라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의 의미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추가로 인지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인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 인지서나 공직 범죄 사건부 등의 기재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7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불교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다, 카, 파, 하목이 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건 처리란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종국 결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피고인에게 공수처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에 관하여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법 제47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체포영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상황 등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조수사본부로부터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해당하여 1차 체포영장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발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